시간이 너무 없어서 죄송합니다. 첫 번째 발표는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정예인 선생님께서 역사 영화와 한국형 멜로드라마의 비 혹은 정치적 야합 그리고 사라지는 타자들 주로 5.18 영화 여성 재현을 가지고 발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시작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first Sungkyun Annual International Forum on Cultural Studies under the title of Post-Corona and Post-Cultural Studies. Today we are ushering in day 2 of the event, and we prepared 2 sessions as well. We're going to host 4 young scholars for session 3, and we would like to tell you that we're following strict guidelines, quarantine guidelines suggested by the Korean government at this venue, and only discussants and panelists are going to speak without wearing masks, whereas the rest of the staff will be wearing masks during the whole time. We will provide consecutive interpretation today. We won't be able to interpret presentations, but we'll give interpretation for discussion sessions. We have Yeonhwa Lee as our interpreter. And without further ado, let me introduce our scholar Ye-in Chun at Sungkyunkwan University, and she's going to give a briefing on her research subject called Historical Films and Korean Melodramas, Non-Political Alliance and the Disappearing Others, focusing on the representation of female figures in the 2000s May 18 films. Now, without further ado, let me invite Ye-in Chung for presentation. 안녕하세요. 소개를 받은 정예인이라고 합니다. 이상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정치적 지형 변화와 긴밀하게 연동해온 역사 영화, 그 중에서도 5.18 영화가 현실 정치, 더 나아가서 대중과 관계 맺는 구조를 밝히는 데 목표를 둡니다. 다시 말해서 한 국가가 자신의 내러티브를 구축하는 데 차용하거나 그런 국가의 내러티브와 관계 맺어온 5.18 영화를 다시 읽음으로써 언어화하기 어려운 국가폭력 사건인 5.18이 어떻게 영화라는 매체를 거쳐서 한국 사회 내부에서 내러티브화 되어 왔는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그것은 비단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난해에도 있었던 일이었던 점 때문인데요. 보시면 지난해인 2020년에 5월 18일에는 광주의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은 흘러가도 선처는 안다라는 표제를 건 해당 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5.18이라는 타이틀을 단 오프닝 영상을 상영했는데요. 이 오프닝 영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자신의 내러티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5.18을 어떤 국민의 서사로 써내려가고자 했는지 그 의도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이 행사에서 오프닝에서 상영된 영화는 다음에 3편이 있는데요. 26년 택시 운전사 화려한 휴가를 이제 택한 것입니다.
좀 거칠기는 하겠지만 이 세 작품의 공통점을 말해보자면 이것들은 사실에 기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법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국가폭력의 사건을 개인적 차원으로 치환시키거나 실제로 일어난 적 없는 일을 틀어서 기술함으로써 일종의 국가의 대안적인 역사관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좀 문제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보다 중요한 점은 이 영화들을 국가의 공식 행사, 특히 5.18을 진실로 자리잡게 하기 위한 행사에 불러들인 순간에 이 작품들은 분명히 이제 제현물, 왜곡된 제현물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의 영역에 들어서게 된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는 이제 단순히 픽션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취급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문법을 구사하는 주체가 국가이며 그들이 올바른 역사를 말하는데 5.18 영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국가 내러티브를 써내려가는 과정에서 5.18 영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그 속의 목소리를 국가의 것으로 쓰고 있다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만약에 넓은 범주에서의 스크린 정치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5.18 영화에서 재현된 5.18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내러티브를 사용하여 국민국가 내러티브를 어떻게 구성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것이죠. 이 영화적 재현을 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5.18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국가폭력의 사건이란 언어로 말하기 어려운 것인데요. 그 불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면서 특징을 약술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18은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1970년대부터 유신체제에 저항해온 지역운동 역량의 기반이 잘 닦여있던 광주를 봉쇄하며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봉쇄는 지역적 봉쇄일 뿐만 아니라 정보의 봉쇄이기도 했기 때문에 5.18 속에 공존했던 노동계급 및 기층 민중 사이의 내전과 같은 상황, 시민군의 등장과 더불어 촉발된 민주화 운동의 불씨, 신군부의 포갑 등의 좀 다층적인 면면이 광주라는 지역 외부로는 흘러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사건 당시를 경험한 이들과 아닌 이들 사이에는 5.18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라는 어떤 구도가 존재하게 되었고, 이는 사건을 둘러싼 어떤 역사화 과정에서도 기억이나 진실, 청산의 문제와 연결되게 됩니다. 이는 이제 5.18 영화를 재현하는데도 똑같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5.18 영화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지금 계보적으로 제작되어 왔는지 그 경향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18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힘들었던 80년대 후반에는 5.18을 우회하면서도 좀 실험적인 독립영화 계열에서 5.18 영화들이 등장했습니다. 칸트 씨의 발표에 황무지, 옥금의 나라와 같은 작품들이 그것인데요. 87년 이후에 좀 검열이나 이제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시선이 이제 탄생하게 되면은 이른바 코리안 뉴웨이브라고 이야기되는 진영에서 한국 현대사를 다룬 새로운 경향성의 작품들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것이 꽃잎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90년대 중후반에 접어들면 80년대의 운동의 경향성을 한편에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한국적, 세계적 단위의 어떤 변화의 모멘텀을 받아들인 작품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대표작을 박하사탕이라고 보게 되었고요. 박하사탕 이후가 되면은 2007년, 2017년 이 언저리에 유독 이제 5.18 영화들이 다양하게 개봉하게 됩니다. 이 작품들이 기존에 이제 80년대 후반에 등장했던 영화들과는 달리 그쪽에서 이제 독립영화 진영에서 만들어졌다면 이 박하사탕 이후부터는 훨씬 더 대중적인 차원에서 5.18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둔 작품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에 90년대 후반 이후에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것과 연동한 5.18 영화가 어떻게 2000년대 이후에 이제 구성되어 갔는지를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이 영화들을 적극적으로 차용한 어떤 정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국민국가 내러티브와 이 5.18 영화라고 하는 이 내러티브가 어떻게 공명하는지를 밝히고자 함에 이 발표의 목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90년대의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잠시 언급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가 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들이 찾아오는데요. 세계에서는 이제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과 더불어서 거대 담론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면서 총체적인 기술로서의 역사관이 신문에 붙여졌고, 한국에서는 이제 갑작스레 들이닥친 외환위기가 90년대 후반이 되겠죠. 신자유주의의 노정으로 강력하게 인도하는 과정과 이렇게
함께 90년대 변화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5.18 영화 같은 이른바 역사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가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90년대 후반에 접어들게 되면 한국의 관객성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90년대 이후가 되면 역사적 사건에 놓인 인물에게 어떤 대의라는 이름을 부여하기보다는 사적 서사와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나란히 놓을 때 관객은 감정에 몰입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감정을 부각한 작품들이 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향성을 나타낸 것이 박하사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새천년의 시작을 알리면서 개봉한 박하사탕은 잘 알려진 문구이죠. 나 다시 돌아갈래라는 어떤 선언을 남기면서 역설적으로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과거로서 5.18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발표의 요지는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으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그곳에서 이제 5.18을 둘러싼 운동의 르상티망이 전체 내러티브 뒤편으로 밀려나게 되고 역사적인 프로타고니스트 대신에 신자유주의적인 개인이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 이 서사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사의 어떤 특징을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2000년대 이후의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함께 다루어 간 것이 2000년대 이후 5.18 영화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 발표에서 주로 다룰 텍스트는 이 2007년도 언저리에 등장한 세 편의 5.18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된 정원, 화려한 휴가, 스카우트가 그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5.18 영화로 가장 잘 알려진 화려한 휴가는 역사적 사실의 완벽한 재현이라는 점 때문에 혹은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730만 명을 선회하는 관객을 모으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화려한 휴가는 동시에 비판도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혁과 백을 명백히 분할하여서 사건의 입체성을 축소했다거나 국가폭력에 대한 분노라는 감정에 대한 호소의 전략으로만 역사적 사건의 요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역사적 사건을 재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 좀 비교적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비판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시기에 개봉한 오래된 정원과 스카우트 역시도 5.18을 다룬 작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휴가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작품은 비교적 조명받지는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작품들이 5.18을 전면에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5.18을 우회하면서 90년대 이후에 전해한 역사관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정원은 멜로드라마를 그리고 스카우트는 코미디라는 장르를 경유하여서 5.18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 두 작품, 특히 그중에서도 오래된 정원에 좀 더 주목을 하여서 이 화려한 휴가가 자주 다루어진 것에 반해서 왜 다루어지지 못했는지 혹은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또 좀 묻고자 하는데 결코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5.18 영화라고 하는 것이 동시기에 개봉되면서 오래된 정원이나 스카우트처럼 좀 새로운 방식의 역사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는 점에서 좀 유의미하다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런 작품들에서 나온 경향성을 2017년에 다 함께 이제 이렇게 섞어서 영향을 받은 작품들이 탄생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오래된 정원과 스카우트에서 사실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이제 국가폭력의 사건을 한 축에 놓고 한국형 멜로드라마를 좀 다른 한 축에 놓는 내러티브 구조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 이 한국형 내러티브에 대해서 또 조금 짚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멜로드라마란 어떤 것인지 한번 대략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멜로드라마는 뭐 사전적 의미로는 정서적 효과가 음악적으로 구성되는 극적인 내러티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서구에서 멜로드라마의 어떤 기원이라 함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신성이라는 개념이 몰락을 한 세계에서 진실과 도덕성에 대한 전통적인 권위는 가파르게 붕괴되었으나 그것을 메울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던 시대에 등장하게 된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급 갈등을 성적 착취와 강간이라는 은유를 빌어서 표현함으로써 멜로드라마는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을 작품으로 끌어들여 내적인 주제로 만드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내용적인 특징으로는 가족관계, 좌절된 사랑, 강제 결혼 등이 주로 소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최루 영화라고 불리면서 여성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여성을 주체로 내세운 작품들을 주로 말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당시 혁명을 완수한 부르주아들이 전제적 귀족 권력에 맞서 새롭게 획득한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경향성을 가진 게 멜로드라마의 핵심적인 것이라면 한국형 멜로드라마는 조금 변주가 이루어집니다. 90년대의 한국 사회를 담아냈기 때문인데요. 이른바 여성의 장르로 여겼던 기존 멜로드라마의 문법을 한국의 상황에 맞춰서 바꾸었는데 여성 인물의 욕망과 좌절을 통해서 사회문화적 갈등과 여성의 관계 맺기를 중심으로 삼는 기존의 멜로드라마 서사에서 남성 인물을 전면에 세우고 그들의 눈물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는 남성이라는 표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기존의 가부장적 남성성을 체현하지 못한 남성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도맡지 못한 남성들이 이제 남성성의 위기를 맞이하자 그들을 중심으로 한 서사가 새롭게 직조된 것인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멜로드라마 구도, 한국형 멜로드라마의 구도를 차용하면서 2007년의 5.18 영화들은 역사적 사건과 멜로드라마를 종행으로 배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또한 5.18의 사건 자체가 지니고 있는 아는 자와 모르는 자를 탄생시킨 구도를 영화 속 인물 재현에 있어서 짝패 형태로 대유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주로 이제 이성애적 사랑을 기반에 둔 여성과 남성으로 구도화되는데요. 뭐 이를테면 주인공 남성이 국가폭력의 사건과 마주할 때 그것을 보좌하거나 매개하고 끝맺는 자리에 이제 여성이 놓여 있게 되는, 그리고 그것은 멜로드라마로 봉합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런 서사들이 궁극적으로는 역사의 재구성이나 멜로드라마에 모두 실패하게 된다는 점이 사실은 이 발표의 요지인데요. 그 예시로서 오래된 정원을 살펴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래된 정원은 거칠게 정리하자면 한 남성이 민주화 운동의 주모자로 체포되어 투옥된 시간 동안 그를 기다리다 암에 걸려 죽어간 여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조금 자세한 장면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영화는 이제 80년대 운동권이었던 오현우가 5.18의 주모자로 체포된 이후 16년 8개월 만에 출소하며 시작됩니다. 이 출소한 시간이 유의미한 이유는 97년 언저리로 IMF가 시작된 무렵이기 때문인데요. 90년대를 지나면서 사회의 분위기는 변해 있고 그것에 오현우 역시도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집 안에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면서 운동을 하러 떠나는 아들을 보면서 울던 어머니는 강남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들인 부자가 되어 있고 함께 운동하던 이들은 인생은 길고 혁명은 짧다면서 한 자리 챙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로 변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오연우는 운동의 주모자인 자신에게 도피처를 제공해준 과거의 한윤희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윽고 그는 이제 다시 한윤희와 살았던 정원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한윤희는 스스로 이제 회수를 하기를 그때 이제 빈집에서 발견한 한윤희의 기록이 있는데요. 한윤희는 오연우가 출소하기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것은 이 둘 사이에 딸이 있었는데 한윤희가 오현우가 부재한 사이 딸을 홀로 키우게 되는 이런 서사를 취하고 있죠. 근데 이때 이제 한윤희의 어떤 회술 같은 것들은 결국은 한윤희와 오현우라고 하는 구도는 한윤희가 이를테면 5.18의 어떤 대해서 모르는 자, 그리고 사건을 직접 경험한 오현우는 아는 자로 이렇게 대유되면서 이런 5.18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작품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관계는 5.18을 좀 비정치적이라고 여겨지는 관계, 그러니까 이른바 멜로드라마적인 관계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러티브상 장치로 읽히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사랑이라는 사적 서사를 지나서 5.18이라고 하는 공적 서사를 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도 이야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5.18을 우회함으로써 5.18을 그려내고자 한 것인데요. 이러한 구도뿐만이 아니라 한윤희의 인물 재현에도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윤희는 끊임없이 이제 전남도청에 남은 이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죄책감을 가지는 오현우를 끌어안으면서 그와 함께 몸을 섞고 함께 울면서 그를 위로하는데요. 이러한 한윤희의 이미지는 비약하자면 한편으로는 이제 여성의 신체를 성애화의 영역에 들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을 돌보는 모성적 이미지를 함께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자는 젊은 여성의 신체를 섹슈얼하게 강조해서 시각적 쾌락을 선사하게 되고 후자는 여성 인물을 신성화하면서 사회적으로 상처받은 남성의 영혼을 보살피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제 오래된 정원 속에서 한윤희는 몇 번이나 성애화된 모습으로 운동권 남성들과 잠자리를 갖게 되는데 그 후 남성들은 모두 공적 영역으로 돌아가고 한윤희는 홀로 남겨지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장면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연우가 투옥된 이후에도 계속 한윤희는 운동권 학생들과 관계를 맺는데 그 중에 한 남성과 또 한 번 이런 식의 어떤 잠자리를 가지면서 그 남성을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운동권 남성을 돌려보내면서 발화하는 한윤희의 목소리인데요. 네 번째 사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윤희는 자신과의 잠자리 이후에 다시 운동으로 향하는 그 운동권 남성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현우 씨 나 웃기죠? 라고 자조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이 영화에서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장면인데요. 한윤희 자신의 스스로의 행위가 남성을 보듬는 데 머물러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행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딜레마를 드러내는 장면이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합니다. 이렇게 젊은 시절의 한윤희가 몸으로 남성들을 치유한다면 나이 들어 암에 걸린 후에는 가족을 끌어모으는 모성의 이미지로 한윤희는 강화되게 됩니다. 한윤희의 삶은 젊은 시절과 나이 든 시기로 이분되어서 전자는 이제 성적 대상으로, 후자는 모성으로 구획되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5.18이라는 사건을 경험한 남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매여 있으면서도 공적 영역으로는 나아가지 못하는 여성의 자리를 한윤희는 대리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잠시 한윤희가 남긴 기록물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왼쪽에 가장 위의 사진이 한윤희가 이제 암에 걸려서 투병할 때의 모습입니다. 이 한윤희는 영화 전반에서 계속 무언가를 기록하는 존재로 묘사되는데 오연우가 이제 부재한 시기에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글을 쓰고 죽기 직전에는 유언과 같은 유사한 편지를 남기면서 또 이런 그림을 그려서 가족을 한데 모으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영화의 엔딩 장면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카메라는 이 그림을 가장 왼쪽에 위에 있는 젊은 시절의 한윤희의 아버지, 그리고 그 오른쪽에 한윤희와 오연우의 젊은 딸, 그리고 그 아래에 나이 든 한윤희의 어머니, 그리고 그 왼쪽에 젊은 시절의 한윤희, 그리고 그 아래에 병마와 싸우던 한윤희,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젊은 시절의 오연우를 순차적으로 따라가면서 어떤 유토피아적 이미지의 가족을 완성시키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조혜영 선생님께서는 이데올로기의 신념, 역사적 사명을 위해 역사와 단절되었던 남자들은 모두 젊은 시절의 그림인 반면 그 역사를 살아간 여자들은 성숙함을 머금은 채 나이가 들어있다. 그녀들은 역사를 매개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고 있으며 그 매개의 주체이자 행위자임을 그림은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평하십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도 스스로 지적하고 계시듯이 그 매개의 자리가 언제나 가족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유토피아적인 가족 그림의 처음과 끝이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오연으로 장식되고 있는 것은 가족 내에서 여성의 연대기가 그려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완성시키는 것은 최종적으로 대의를 짊어지며 죽거나 그 경험을 한 젊은 남성 주체라는 점을 일러준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합니다. 여성의 연대기는 언제나 남성 가장의 그림자가 드리운 가족 내부에서만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은유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한윤희가 이제 기록한 여성이라는 점은 80년대 이후 여성운동 진영에서 여성을 공적 역사와 맞닿게 하기 위한 시도를 거듭했던 여성들의 기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폭력의 사건에 영향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에서 재편된 삶을 가족의 역사로 바꾸어 쓰는 역할을 도맡은 여성의 기록이기 때문인데요. 이 기록은 이제 신자유주의 도래 이후에 방황하는 남성을 다시 역사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며 이때의 남성은 여성, 그러니까 한윤희의 기록,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가족의 그림을 손에 쥐고 다른 여성, 그 한윤희와 자신의 딸에게 그것을 전달하면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변화한 사회의 공동체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탈근대 이후에 역사가 분절되어서 하나의 선을 그릴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순간 남성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리는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국가의 최소 단위인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으로 남성을 돌려보낸 일을 도맡은 여성의 대유가 한윤희라고도 말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록하는 자로서의 역할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남성을 아버지의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 때 또는 돌려놓기 위해서 한윤희는 과거로 사료되는 역사의 병증을 끌어안고 죽어야만 합니다. 한윤희의 암과 죽음은 그렇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 들었는데요. 이러한 어떤 2007년의 영화의 경향성을 이제 2017년의 영화와 겹쳐 보게 되면
이 운동권 남성의 자리를 확보해주고 이들을 다시 어떤 공적인 공간으로 되돌려 보내야 하는 당위가 사라지게 되면 한윤희와 같은 여성의 인물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2010년대 이후 등장한 소시민 남성 가장이라고 하는 강력해진 이미지가 공과 사회 영역을 모두 포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그런 여성의 형상이 딸과 같은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형상화되게 이릅니다. 2007년 영화에서 상처 입은 남성성을 복권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남성을 공적 영역으로 돌려보낼 매개자로서 한윤희 같은 여성 인물이 필요했다면 2017년에 택시 운전사와 같은 작품에 이르게 되면 소시민 가장은 이미 가족을 한 몸에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공적 영역을 넘나드는 존재로 그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매개자, 한윤희와 같은 매개자는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죠. 이러한 어떤 현상이 역사적 주체에 대한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 사회의 남성 연대에 기반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2007년에 이제 5.18 영화가 5.18을 이제 아는 자와 모르는 자라는 어떤 페어를 이성에 기반의 남녀 구도로 묶어내려 시도하면서 가족을 형성해야 한다는 식의 유토피아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반면에 2017년에 이르면 이미 아내가 있는 것으로 상상되는 남성 가장 간 연대로 변화한 것은 이미 사회의 기본적인 상상력이 가족에 기반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 내지는 그렇게 상상되기 때문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2000년대의 5.18 영화의 여성인물 재현 양상을 한국의 정체적 상황과 보고자 시도했습니다. 2007년의 5.18 영화에서 주축으로 사용된 한국형 멜로드라마는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짝패를 남녀 한 쌍으로 구성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의의 자리에 있던 남성을 가족으로 돌려보낸 내러티브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이제 여성을 서사의 주대 목소리로 앞세우면서도 사랑과 가족으로 귀결시킴으로써 역설적으로 여성들을 몇 중에서 의미에서 좀 타자화하는 결과를 양성하게 되는데요. 결코 여성은 사건의 현장에 놓이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제 실제 사건의 당사자인 여성을 다시 지운다는 점에서, 그리고 여성이 국민으로 상정되는 순간은 사건의 현장이 아닌 가정이나 사랑의 영역에 자리할 때뿐이라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그들은 이제 다시 남성 중심의 역사관을 보충하는 역할을 도맡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전해 이후에 다시 쓰고자 하는 역사가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결론이 남아있긴 하지만 좀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질의응답에서 좀 더 보충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5.18 재현 영화를 한국형 멜로드라마의 어떤 계보 속에서 파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좀 뭐 우는 남성이나 남성 감정을 어떻게 공공화하고 여성이 지워지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남는데요. 아까 사후에 완성된 가족 사진이나 이제 클로즈업 분석 같은 것들이 조금 핵심적인 내용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 그 토론자 선생님 이윤정 선생님을 한번 줌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 선생님, 네, 잘 들리세요? 네네, 잘 들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예, 예, 저는 토론을 맡은 이윤종이라고 합니다. 예, 영화 연구자고요. 작년에 5.18 40주년 이었기 때문에 그 기념 영화제를 했었는데, 작년 40주년 기념 영화제 프로그래머를 제가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토론을 맡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예, 박사 논문을 1980년대 한국 영화에 대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늘 그 정혜인 선생님 발표는 5.18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80년대 만들어진 영화는 아니고 이제 2007년 이후에 만들어진 영화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신 거긴 한데요. 네, 꼼꼼하게 잘 쓰셨고 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저의 토론 사항은 3가지 정도가 될 텐데요. 일단 토론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그 사회 통역이 순차로 진행되니까 선생님 다 말씀하시면 그걸 정리해서 우리 통역 선생님이 통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쭉 토론을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화면이 터지지? 네. 네, 선생님 잘 보입니다.
네네네. 네, 제가 그 줌을 하면은 컴퓨터가 느려져가지고, 예. 일단, 예, 첫 번째 사항은,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5.18 영화도 크게 봐서 역사 영화의 범주에 이제 포함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 50년이 채 안 된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나 근과거죠. 그래서 보통은 10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50년 미만의 영화들을 역사 영화라고 부를 수 있을지가 약간 좀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 정도 50년 이내의 사건을 다루는 영화들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동시대 영화, 그러니까 동시대적인 사건을, 그러니까 영화의 어떤 역사 영화일 뿐만이 아니고 동시대적인 사건을 다루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컨템포러리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근과거라서 이제 사극 영화라고는 물론 당연히 이렇게 범주에 넣어질 수는 없지만 그 천정환 선생,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는 그 정혜인 선생님이 천정환 선생님의 그 역사 영화의 범주를 좀 넓혀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영화까지도 포함해서 봐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신 거를 인용해서 좀 그 5.18 영화를 역사 영화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제안을 해주셨는데 너무,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근과거이기 때문에 거의 동시대를 다룬 영화라고 봐야지 이거를, 죄송합니다. 제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그 역사 영화의 범주에 넣기가 조금 어렵지 않은가. 예, 역사 영화라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과거사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정립된 시기를 지난 다음에 만들어진 영화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장 근과거적인 역사 영화라고 하면은 일제강점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니면 해방기 정도까지요. 제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혜인 선생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그 역사적인 그 시간성을 생각하시고 이 5.18 영화를 역사 영화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발표문에서 분석한 세 편의 5.18 영화를 이제 역사 영화와 한국형 멜로드라마의 정치적 혹은 비정치적 이제 야합으로 이제 규정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 멜로드라마 연구에 대한 부분을 굳이 이 글에서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멜로드라마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많이 달라진 면이 있고요. 한국에서는 보통 멜로드라마 연구를 할 때는 심파성에 대한 연구가 많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더 이상 멜로드라마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눈물을 자아내는 영화, 물론 그 멜로드라마가 멜로스와 드라마가 합쳐진 단어이기 때문에 멜로스가 이제 그리스어로 음악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음악을 많이 사용해서 감정을 과잉시키는 등장인물뿐만이 아니고 관객의 감정을 과잉시키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되는 경향이 있고 보통 그러니까 관객의 눈물을 자아내는 영화이기 때문에 너무 감정 과잉의 영화다 뭐 이렇게 평가되는 면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을 거쳐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그 심파성, 이게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최루성,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사실은 최근에 와서는 이 멜로드라마의 개념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느끼는 건데요. 멜로드라마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눈물을 자아내는 영화가 아니고, 이제는 로맨스로 완전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멜로드라마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물론 연구자의 입장과 대중의 입장에 어떤 거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조금 그러니까 잘 설명을 해서 넣지 않는다면은 약간은 불필요한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약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한국 영화 중에서 멜로드라마가 아닌 영화는 그러니까 굳이 아주 눈물을 자아내는 영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심파성이 없는 한국 영화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최근까지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영화 중에 멜로드라마가 아닌 영화가 과연 몇 편이나 될지 아무리 코미디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눈물을 자아내는 영화가 대다수고요. 사실은 이 멜로드라마 연구가 영미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모든 할리우드 영화가 멜로드라마라고 규정된 연구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화 자체가 물론 오페라 같은 경우도 멜로드라마라고 하기는 하지만은요. 원래는 연극 장르로 탄생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영미권에서는 특히 1970년대, 80년대 영미권 여성 영화학자들이 그 멜로드라마를 여성 영화로, 위민즈 필름즈로 좀 보자라고 규정을 짓기도 했었으나, 그 이후에 또 다른 많은 연구들이 나와서 사실은 남성 액션물조차도 멜로드라마인 경우가 많다. 모든 헐리우드 영화가 멜로드라마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멜로드라마가 이제는 여성만을 주체로 삼거나 뭐 주인공으로 삼거나 아니면 객체, 뭐 시각화 대상이라든가 관계, 뭐 이렇게 잡는 그런 장르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고요. 그리고 엘세서도 그래서 인용을 하셨는데, 사실 엘세서의 논문이 중요한 이유는 그 멜로드라마라는 것이 비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지적한 논문이기 때문에 엘세서의 연구가 중요한 것인데, 단순히 비정치적인 장르로서 이제 정혜인 선생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약간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네. 이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네. 이 세 편의 영화들을 분석하시면서 사라지는 타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성들을 이제 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범위가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성은 물론 어느 사회에서나 타자화되어 있지만, 타자 이코르 여성은 아니죠. 타자 이퀄 여성이라고 보기에는 여성이 타자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모든 타자가 여성은 아니기도 하고요. 이 타자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타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제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편의 5.18 영화 속에서 여성이 타자화되어 있거나 남성 주체를 위한 객체로만 존재한다고 하면, 이 여성들이 어떠한 계급, 젠더적 특성을 지닌 여성들이고, 그 타자화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아까 구체적으로 분석한 세 편의 영화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박하사탕 같은 경우를 5.18 영화라고 볼 수 있을지라는 궁금증도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5.18을 계기로 해서 이 남자 주인공이 변하는 것을 다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영화 속에서 부각시키기는 하는데, 그거 자체가 영화의 핵심은 아니고, 사실 뭐 이창동 감독 영화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약간 이창동 감독의 약간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맥락을 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있고, 약간 순수성의 잃어버린 순수성에 대한 어떤 노스텔지어라고 해야 될지 약간 그런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박하스탄 같은 경우는 5.18 영화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이 신자유주의화된 사회에서 잃어버린 어떤 순수성, 이거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주체를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한 영화라서, 네, 그 부분도 약간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사라지는 타자들의 범위도 애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과연 이 5.18 영화들 중에서 여성의 주체성이 부각되는 영화가 제가 본 바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이 세 편의 영화의 특징으로 또 규정할 수 있을지 약간 그것에 대한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저 이 세 가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많아졌는데요. 네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질문을 좀 드리면서 저의 토론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n summary, I would like to ask a few questions to the presenter. Question number 1. Don't you think it's difficult to classify May 18 movies as historical films, given that we tend to call historical films for the ones that are done with a historical evaluation, such as colonial movie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And so I want to know why you decided to call these as historical films. And question number 2, how many Korean or Hollywood movies are out there that do not have melodrama? So melodrama is not necessarily a genre that uses only women as subjects or objects. So this is question number 2. My third question is, I think otherization of women in all three movies that you used has to be mentioned more specifically. And I would also like to add one more point in addition to my 3 original questions. You also mentioned Peppermint Candy as one of the May 18 movies, and I personally think that is a movie that focused more on purity that is lost in neoliberalism. And why can you also elaborate why you decided to include this movie as one of the May 18 movies? Thank you.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역사 영화의 범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 사회에서 과거사에 대한 정의 역시도 사실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정치적인 지형이나 사회적인 어떤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는 측면에서 역사 영화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 재생산되고 있다, 내지는 변주를 주어서 재생산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광의의 어떤 역사 영화를 설정을 하여서 5.18 영화 역시도 현재적인 국면에서 역사 영화로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첨예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것은 사실 이제 제가 한국형 멜로드라마라고 쓰는 이유는 이승희 선생님께서 사용하신 한국적인 신파에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90년대 이후에 등장한 한국형 멜로드라마가 여기서 이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이 멜로드라마가 사실 없는 영화는 없다라는 말씀에 정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제 멜로드라마의 함의 역시도 시대별로 변화해 왔다는 점에서도 공감을 하는 바인데요. 이때 이제 특정하게 제가 한국형 멜로드라마라고 설정한 이유는 그것이 어떤 5.18 같은 국가폭력의 사건을 만나게 될 때 궁극적으로 멜로드라마는가 이제 성공하지 못하고, 이 성공을 만약에 결혼이라 부를 수 있다면 성공하지 못하고, 이 카타르시스, 관객들이 느끼는 카타르시스는 일종의 뭐 대의의 실현이나 가족의 완성으로 귀결되는 이 메커니즘 자체에 좀 주목해보고 싶었습니다. 멜로드라마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정체적으로 첨예한 어떤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지는 타자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쵸, 타자 이꼬르 여성인 것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5.18 영화 속에서 이 여성 인물들이 가족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상상되는 젊은 여성이면서, 그리고 지식인 여성으로 언제나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식인 여성이라 함은 운동에 직접 투신하지는 않지만 이 운동의 성격을 이해는 할 수 있는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에 투신하는 여성들은 죽는 모습으로, 주로 되게 폭력적으로 죽는 모습으로 주로 그려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여성을 어떤 식으로 재현하고자 했는지의 문제가 좀 결부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여성들이 타자화되는 방식 자체가 멜로드라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제 이 여성 인물을 서사의 전면에 내세워서 말을 하게 하는 어떤 장치를 구사를 하고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들은 가족으로 귀결되거나 되돌아가는 형상 이외에는 어떤 제스처도 취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주체적일 수 없는 자리에 언제나 놓이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이 실제로 국가폭력의 사건, 5.18이라고 하는 사건 내부에 있었던 여성들도 지우게 되고, 그 여성들의 어떤 활동한 이력들을 복권하고자 하는 시도가 2000년대 이후로 줄곧 있어 왔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순식간에 소거되는 양상이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들을 타자화한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017년에 이르면 택시 운전사나 좀 더 광의의 어떤 1987 영화 1987 같은 경우를 보시면 그 속의 여성들은 본인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딸로 형상화되거나, 아니면은 유일하게 모든 그 서사에서의 유일한 가상인물, 소비주체처럼 읽히는 연희와 같은 유령과 같은 인물로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자체가 이 역사 영화를 이야기를 제작하고 재현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이 여성들을 배치하는가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이제 이 여성들을 타자로 돌려놓게 되는 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타자의 어떤 면밀한 계층이나 계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첨예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발표였음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your feedback, and let me answer your questions one by one. For the first question that you asked, even though conventionally historical films are the ones that are done with historical evaluation process, I believe that the definition or evaluation results about history can change over time. It can be recreated, and it can be transforming according to the transformation of political or societal spheres. And that is why I decided to classify
those as historical films. And moving on to number 2, I cannot agree more about your mention that there's no such movie without melodrama, or the implications or the meanings of melodrama change constantly. And however, the reason why I decided to use this term was because I benchmark what is so-called Korean melodrama by Seung-hee Lee for the trends that were witnessed after the 1990s. And I felt regretful that if you look at what happened during May 18th movies, mostly dealing with state violence, and the fact that the result or the conclusion has to be some sort of completion of family or realizing social justice. So this is how I jumped in and decided to use this concept. And question number 3, I agree that otherization does not equal women. However, if you look at these movies, the women that are featured in these movies are either young women who could possibly create families in the future, or elites who can understand the meaning of such movements. So for those who actually intervene in the process, they either die in a very violent manner, or they're elite groups who can at least understand the gist of the movement. So that is why I thought that this had some melodramatic aspects when it comes to the otherization of women. And I also believe that these movies are lacking a sense of ownership when it comes to depicting the women figures. I also want to talk about how since 2017, there are movies such as Taxi Drivers or 1987, where women are usually just daughters who do not have any power to engage in any behavior, or some imaginary figures who are mainly just like ghosts who do not do anything about the story itself. So I wanted to pinpoint the limitations when it comes to the placement of women in these movies. And about some details, I'm going to go back to my studies and update and reflect upon your feedback so that I can make it into a better one. Thank you for your feedback. 예, 두 분 발표 토론 감사합니다. 역사 영화, 또 멜로드라마, 또 타자는 하나인가라는 세 개의 논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5.18과 IMF를 직접 연결해서 한국인들은 5.18과 IMF를 겪어서 현대사에서 힘들었다는 식의 학부생들 리포트 같은 것도 봤습니다. 어떤 세대에게 어디까지가 역사인가, 그런 것들이 뭐 과거사위원회든 전격 역사의 성립이든 조금 기준을 가지고 역사 영화가 정의됐으면 좋겠다. 매 페이퍼마다 그래야 되겠죠, 사실은. 두 분의 그 발표 토론을 통해서 몇 가지 논점들을 환기시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discussion. There were mainly 3 talk points that we could reflect on. I recall some undergrad papers that talk about how Koreans had to go through some difficult times, mainly because of May 18 democratic movement or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the 1990s. And I do believe that it is a nice gesture to define what history or historical films mean every time you write a research paper. So it was a great opportunity to reflect upon those important points. I thank you very much.